네, 라이브 설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용빈이 공범 도피 지시했던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건강 이상 없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오공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조 씨 첫 번째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은 포기했었죠.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한 상태로 출석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 면탈 그리고 범인 도피 혐의 이 두 가지 혐의가 이제 추가되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전에 적용했던 것보다 두 개를 추가를 했다는 건데 강제집행 면탈하고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를 했다는 건데 근데 행위의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하는 게 웅동학원 그 채무 관련해서 캠코와 관련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죄목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하니까 강제집행 면탈인 거고 그다음에 어떤 그 교사 어떤 그 돈 받고 채용한 혐의와 관련해서 공범들을 도피를 시킨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증거인멸 교사 이거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를 한 것. 이렇게 본다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찾아낸 게 아니라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죄목을 더 붙인 것. 그래서 어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어떤 그 법리적인 어떤 근거를 더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두 가지 추가된 혐의와 관련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그 혐의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그 두 개가 다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면탈 그러니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강제 집행해서 돈을 말하자면 공기관에서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사기 비슷한 수법으로 그게 바로 위장 이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했다고 하는 나름의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그 범인 도피 이것도 굉장히 이 큰 중죄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하나의 변수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에 매우 이례적으로 적용했던 건강 상태. 근데 지금까지 어쨌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걸 보면 그 병원 측에서조차도 수술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요 앞에 어쨌거나 이 정경심 교수 구속돼 뇌경색, 뇌종양이라는 듣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에 비교한다면 이건 과연 수감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겠지만 아마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굉장히 정교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제가 예단이 아니라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발부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가 저번에 어떤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할 때 이제 다수의 분석이 사실은 어떤 그 공범 2명 구속된 사람 2명을 구속했는데 왜 그 구속을 안 시키냐 이런 얘기를 나와서 이거 별건 수사로 봤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위 소송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된 부분이 어떤 그 배임 혐의인데 이거에 대해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별건 수사 아니냐고 봐서 중시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다수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판사가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체크 포인트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은 지난번에는 이게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구속하기 쉬운 말하자면 뇌물수수 이걸로 일단 구속을 해놓고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혹을 샀던 것이니까 이번에 말하자면 검찰로서 정면승부를 한 거예요. 제대로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을 찝어서 이제 영장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진짜 어떤 판단할지 두고 봐야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새벽에 이제 영장이 기각된 게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저녁에 나올지 또 하루 날을 바꿀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데 법무부는 그 어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현재 표면적으로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서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오보를 낸 거를 누가 좀 판정을 할지. 왜냐하면 기자사회에서도 이거는 제가 좀 오보가 먼저 아니다, 그럼 누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할게요. 왜냐하면 제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 우선 뭐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그래갖고 뭐 며칠도 안 돼갖고 막 13가지를 그냥 소나기식으로 쏟아내는 이 행태도 제가 보기엔 꼴불견이지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왜 반드시 시행착오가 생기게 돼 있고 이미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는 그 원칙이라고 뭐 발표했다가 다시 또 그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금 그 여러 가지 준칙사항을 발표할 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를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요?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사안에 말하자면 그 시행이 이루어지면 누가 제일 득을 보느냐면요. 피의자가 되는 공직자, 중범죄자,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득을 보도록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사실 서민들은 관계없어요. 이거 거의. 갈 일도 없지만 검찰에. 네. 그런데 이 특히 그중에도 이런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했지만 위헌적 요소까지 있는 이 부분 이 오보 언론사에 대한 출입 제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그 졸속으로 자꾸 하는 이유가 뭔가? 예.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일단 없죠. 예. 저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최대한 짧게 일단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비현실적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 두 축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게요. 오보를 낸 기자나 언론사에 대해서 검찰청 출입을 제한을 한다. 자, 지금 보면은 뭐냐면 그 기자실에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네. 경우에냐면 엠바고를 어겼을 경우. 그렇죠. 엠바고라고 하는 게 브리핑을 사전에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좀 보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깼을 경우에 그다음에 오프 더 레코드를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걸 깨는 경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게 엠바고 파기다, 오프 더 레코드 파기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래서 나오는 징계가 뭐냐면 기자실 출입 정지예요, 네. 보통. 그런데 이거를 그 검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자단이 보통 네. 표결이나 의결을 통해서 자체 결정을 하죠. 네. 그런데 오보라고 하는 것은 엠바고 파기나 오프 더 레코드 파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사실은 이거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법적 판단이 끝나야만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오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명예훼손 소송 판결을 보면 허위 보도인 건 맞지만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오보라고 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행정부처의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 권한을 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에 침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 또 다른 측면에서 비현실성이 있는데 이건 일단 좀 이따가 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기 그 검사의 기자 상대 구두 브리핑을 금지한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티타임이죠. 이 티타임, 예. 그거는요 아주 냉엄하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검찰의 편의 때문에 한 거예요. 왜? 너무 모든 걸 감춰놓으면 바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보나 무책임한 보도들이 미확인 또 그 말하자면 근거 없는 보도들이 나올까봐 사실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줘서 어떤 방향을 뭐 좋게 얘기하면 유도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정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막으면 예. 사실은 오히려 더 오보가 남발될 수 있다.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두 번째 비현실적인 측면은 이제 이건 또 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걸 100%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 공보관제를 도입을 하고 일선 수사검사는 기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네. 것도 동의합니다. 네. 자, 저는 이 대전제에서 그러면 기자가 검찰청을 출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한번 반문하는 겁니다. 이 전제에서는 검찰청을 출입해봤자 그 검사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응대도 안 되고 취재도 안 돼요. 그러면 검찰청 출입 제한이라고 하는 게 실효적인 어떤 징계의 효과가 없어요. 첫째.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출입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방안을 짰는데 네.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브리핑에 참석 못한다. 이것도 실효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브리핑 하면은요. 그 전문이 바로 언론에 공개가 돼요. 인터넷에. 보면 되잖아요. 네. 그것 이외에 다른 게 없으면 검찰청 출입할 이유도 없고 이런 거를 징계를 걸 이유도 예, 제공되는 이런 논란을 의식했을 거예요. 법무부가 오늘 이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면서 네.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좀 해석을 그것도 했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이거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 과거 권위주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안 하던 일들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제가 이 홍보수석 할 때 기자들이 제일 큰 불만이 뭐였냐면 청와대는 취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가죠. 아예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예.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우리 밑에 비서관 중에 한 명 그지 말고 각 수석실에다가 취재 지원관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모든 응대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확인, 팩트 확인, 오보 확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예. 난리가 났어요. 뭐냐? 이건 지금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는 취재를 도와주겠다는 선의로서 했는데도 그 다음날 심지어 주요지에서 사설로까지 알 권리를 비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와 의지와 실제 벌어지고 있을 또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일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예, 이런 대응을 내라고 제가 자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현실의 단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변호사 이런 사회에서는 공공에는 비밀이던데 서초동에 가면 유명한 카페가 3곳이 있대요. 가면은 저녁에 가면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기자반 검사반이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얘기가 오가고 오히려 여기서 정보 새 나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아까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피의 사실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따로 있다. 이걸 틀어막을 국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또 밝혔던 이번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네요. 오랜만에. 예.